내게 남은 시간이 1시간뿐이라면 이건 진짜 원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로제폴 드로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 제목 내게 남은 삶이 1시간뿐이라면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또 결국은 1시간뿐이라고 했을 때 그 1시간 이후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삶이 아닌 죽음을 의미하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 책은 프랑스 노 철학자 그러니까 그 생의 시간을 많이 지낸 사람이 회고적으로 삶에 대한 많은 단면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내 삶을 말하자면 남은 시간이 1시간이라고 보고 다시 뒤돌아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는 내 삶에서 얻은 지혜를 어떤 것들로 정리할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예전에 한국에서 불과 한 1-20년 전에 유서 쓰기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지금도 유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사실 뭐 저는 물론 그것이 유행했을 때에도 차마 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죽음을 뭐 유사하게라도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우리 책에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혹은 굉장히 드물겠죠. 그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국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삶의 정반대편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삶을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이 책이 우리에게 건네는 일종의 질문이자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서 철학하기,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 많은 단면들, 순간들 속에서 철학적인 모먼트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어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철학적인 순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이 로제폴 드로아는 철학자이면서 그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철학적인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온 분으로서 이 책이 11쪽에 보시면 책을 같이 넘겨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1쪽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남아있는 시간이 단 1시간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나는 뭘 할지, 어떤 일을 할지, 뭘 생각하고 느끼고 원할지, 또 어떤 흔적을 남게 될. 사실은 이 흔적을 남긴다는 것도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한데, 아무튼 그 1시간 동안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모험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것이 도전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그 죽음이 주는 아주 막연한 공포가 있죠.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서 쓰기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조차도 저도 유서를 쓰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는 두려움과 공포도 거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건 사고 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책 이제 19쪽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해요. 19쪽에 보면 이게 이제 제가 뭐 이런 표현까지도 쓰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야, 너는 아름다움이 뭐라 생각하니? 응? 너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답변이 뭐죠? 한국에서 꽤나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 진지충이죠. 진지충. 그 진지충이라고 하는 거를 이 플라톤의 표현을 빌려다가 로제풀 드로아가 진지하게 노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딴 게 아니고 노는 거 이건 유희예요. 사고 실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마구 펼쳐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경험해보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재밌게 유희를 하는, 그러니까 노는 일인데 어떻게 노냐? 좀 진지하게 노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논다라고 하는 것은 또 진지는 딴 게 아니고 정말 본질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쭉 봤을 때, 이 책은 이제 말하자면 생각의 그런 단편들, 편린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조각들을 모아놓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제 종합해 보면 이 5가지 정도로 요약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주제는 이제 죽음과 삶에 대한,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될 거고요. 그럼 그 속에서 어떤 행복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것. 또 그 행복을 하려면 사실은 이 삶이 희망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될 거고요. 그 또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가장 근본적인 실천이 이제 사랑일 테니, 죽음, 삶, 행복, 미래, 사랑. 이 한 5가지 정도의 주제를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 5가지 중에 5가지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죽음. 죽음을 이야기할 때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물론 플라톤도 심지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결국은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이고, 인간에 있어서 말하자면 미지의 영역.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결코 다 알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그 죽음이 되겠죠. 우리는 뭐 사랑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고, 그 연구가 뭐 일견 흔히 이제 진리에 부합하는, 그죠? 설명들이 많이 있어 왔죠. 근데 죽음에 대해서는 진리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하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죽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끊임없이 탐구해온 것이 죽음인데, 그 중에 이제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한나 아렌트가 흠모하기도 했고 또 스승이기도 한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근데 책 제목을 이제 죽음에 대한 것으로 쓰기보다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시간에 대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 영어로는 이제 being, 존재고, toward, 뭔가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death, 죽음으로. 그러니까 인간을 정의 내리는데 하이데거의 정의는 죽음으로 향한 존재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시간이라고 하는 책은 사실은 존재,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것, 살아있다라고 하는, 현 존재라고 하는, 다자인이라고 하는, 현 존재라고 하는 시간을 쓰는데요. 존재와 시간에 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존재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이데거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 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살아있음을 이야기할 때 죽음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존재에 대해서 먼저 보자는 거죠. 존재를 이야기할 때 하이데거는 이런 설명을 해요. 인간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아마 이 말은 바로 즉각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설명일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세상에 원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한테 엄마 나 태어나게 해달라고, 아빠한테 태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에 던져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이데거가 특징적으로 인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말하자면 내던져져 있다는 거죠. 누구도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 내던져짐을 철학적인 용어로 이제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할 때 이제 피투성이다 이렇게 표현. 영어로는 throw, 던져진 거예요. being thrown인 거예요. 세상에 다 누구나,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다 이렇게 누군가가 세상에다가 우리 모든 존재들을 다 갖다 던져놓은 거죠. 우리 누구는 다 원치 않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지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흔히 초월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 자신이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태어나고 났더니 내가 세상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생명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하이데거는 이제 피투성이다, 던져져 있다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데거식의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시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탄생과 동시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딱 던져지는 순간 말하자면 일종의 그 타임워치가 짤깍짤깍짤깍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죽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이데거가 나름의 시간 개념을 설명할 때 도대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죽음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왜?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결국은 태어난 것, 그다음에 죽는 것. 이 사이에 있는 게 곧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재라고 아까 표현했죠. 현 존재라고 하는데 그 현재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현 존재라고 하는 게 결국은 현 존재가 어디 있냐? 그러면 삶을 살아가고 생명이잖아요. 그럼 생명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거다. 이런 설명을 너무 당연하게 들리지만 이 설명을 철학적으로 풀어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제 현 존재를 이야기할 때 삶을 그러니까 살아 있음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삶에서 간접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뭐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던 뭐 친할머니 또 외할머니가 다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항상 삶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이데거식으로 표현하면 우발적인 거거든요. 우발.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발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사건이 어떤 인과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일이 딱 벌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이 우발적인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 우발적인 죽음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 그가 내 옆에 살아 있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죽고 나면 그 순간 우리가 딱 느끼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경험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경험이에요? 그가 살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게 되면 12쪽에 보면 이 360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책 12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60초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이제 인간이 만든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360초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360초가 1, 2, 3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물리적인 설명이잖아요. 시간이 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뭔가 공간적으로 뭐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설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시공간의 경험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결국은 내가 포착하지 못할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내가 이제 남아 있다라고 유한하다라고 인지하고 그 유한한 시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음이 곧 다가올 거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성을 직시하라 이런 설명을 12쪽 또 32쪽에 걸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을 보게 되면 시작이 마들렌이라고 하는 빵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재밌게도 우리 로저 풀트로아가 그 마르셀 프루스트는 언급하지 않는데 68쪽에 보면 주석에다가 마들렌이라고 하는 빵을 언급을 해요. 본문에 언급을 하고 주석에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마들렌 저도 마들렌 아주 좋아하는데요. 오늘 뭐 기회가 된다면 주말에 마들렌이나 빵을 한번 꼭 먹어보세요. 근데 이책 마르셀 프루스트는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 이 마들렌이라고 하는 빵으로 이 주인공이 시간을 탁 떠올려요. 그러니까 마들렌하고 하는 빵을 딱 먹자마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분명히 그런 기억들이 삶에서의 추억, 기억, 경험,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책에 우리 책에서의 37쪽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 그 남은 1시간 동안 뭘 할 거냐? 그럼 그 시간성을 내가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그 남은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재밌는 표현이죠.
모든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가거든요. 죽음을 향해서. 아무튼 무언가 유한한 그 끝을 향해서.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무한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인간 존재는 거의 무한하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구와 우주도 무한한 상태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시간만은 유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 저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방향을 내가 거꾸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기억들을. 그러니까 거꾸로 시간을 돌려서 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 거꾸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끝을 향해서만 가고 있는 그 시간성을 뒤집어 보라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뒤집어 보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이 남은 마지막이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가 그 뒤돌아보니까 시간성을 거꾸로 뒤돌리는 체험을 실천을 좀 해보라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39쪽에서 말하는 건 결국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이야기를 다시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추억과 기억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글로 쓰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도를 해라. 그 실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39쪽에는 그 형태와 의미 부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뭔가 시간은 형태가 없잖아요. 그냥 가고만 있는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지구가 그냥 돌고만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시간을 거꾸로 돌리라는 거예요. 내 눈을 앞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 거꾸로, 거꾸로 돌려가지고 내 지나온 삶의 이야기에 형태와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라. 자기가 내게 남은 시간이 마지막 한 시간밖에 없다면 나는 그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내 시야를 뒤로 돌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이제 뭐 불교에서도 그렇고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는 회고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고. 회고가 뭐죠? 내 지나간 일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죠. 그 회고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retrospective다 이렇게 표현하는 retrospective. 여러분 아마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 레트로라고 하는 게 과거의 패션이 복고 패션이 다시 유행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 레트로가 말하자면 거꾸로를 의미합니다. 스펙티브는 이제 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빛을 그러니까 눈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광선을 앞이 아니고 뒤로 돌리는 게 레트로스펙티브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회고적인 거다. 레트로스펙티브는 회고적으로 시간을 뒤로 돌려서 다시 보는 거다. 그럼 다시 돌려보라고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삶의 형태와 의미를 다시 부여하는 거죠. 글을 다시 씀으로써, 이야기를 다시 씀으로써. 마르스 프루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 결국은 이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발견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새로운 풍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야, 레트로스펙티브 할 때 그 스페큘라라고 하는 라틴어 어원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시간을, 그러니까 시각으로 눈을 떠서 무언가를 응시하는 것을 스페큘라티브라고 하는 것인데 새로운 시야를 가지는 결국은 삶에서 제일 중요한 발견이다. 그 발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야 된다. 내 시야를 뒤로 돌릴 때 이런 발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이 로저 폴트로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또 돌려서 결국은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려면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글을 쓰는 것이야말로 물리적인 어떤 공간성을 시간에 더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는 것 자체가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형태가 일종의 구조죠. 어떤 상을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 자체를 말하자면 펜으로 찍어서 눌러 그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은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의 모습인데 이 로저풀 드루아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내가 마지막 그 한 시간,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바로 글쓰기다. 왜요? 글을 쓴다라고 그럼 어떤 글을 쓰겠습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모두 과거의 것이죠.
그 과거 이야기를 쓰면 죽음에 대항하는 방편이라고 되어 있죠. 왜 이게 죽음에 대항하는 방편일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한쪽으로만 가는데 글을 딱 쓰는 그 순간에는 그 시간이 어떻게 간다고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시간의 방향성을. 지금 화면에 있는 문장을 참고로 69쪽에 나와 있습니다. 즉, 글쓰기를 할 건데 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죽음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에서 죽음에 대항하는 거예요? 글쓰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이라는 답이 결국은 글을 씀으로써 한쪽으로 끝을 향해서만 가고 있는 그 시간을 내가 뒤로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은 말하자면 마르세 프루스트의 제목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은 뭐 만각의 동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시간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시간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뭐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어떤 분량의 시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일한 말하자면 자원이죠. 유한한 자원이죠. 그럼 끊임없이 그걸 이제 사용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시간은. 그리고 사용을 하는데 끝이 있는, 그러니까 장독대가 분명히 끝이 보이는, 바닥이 보이는 장독대에 들어있는 자원이겠죠. 근데 글을 쓰는 건 어떤 걸까요? 그 유한한, 그러니까 끝이 있는 말하자면 유한성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안네 프랑크가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겼잖아요. 그 남긴 글이 말하자면 영혼에 가까운 지금 우리에게도 그죠? 그 시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죽음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랑 그리고 끝이 있는데 글을 쓰는 건 첫 번째로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의미에서 죽음에 대항하는 것이고요. 또 글을 써서 기록에 남김으로써 끝이 있는 시간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초월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영속성, 유한성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에서 죽음에 대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 내용은 74쪽에 나와 있습니다. 즉 순간을 포착하고 시간을 담고 또 기록을 남기는 글쓰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그러니까 끝이 나버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한다는 의미에서 죽음에 대항하는 글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 47쪽에서는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완벽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챕터에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도하는데 아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 번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칸트라고 하는 사람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좀 달랐죠 서로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로즈풀 드라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완벽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딴 게 아니고 우리가 행복을 떠올리면 그 행복에 담겨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가치는 다 긍정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로즈풀 드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비탄, 고독, 역겨운 것, 슬픔과 같은 것들도 함께 담겨 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47쪽에 이제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몽테뉴. 그러니까 알스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인간이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잡을 수 없는 그 행복을 향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 존재다라고 설명했고요. 몽테뉴는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지 말고 삶을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시간성을 미래를 향하게 두지 말고 현재에 멈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항하는 것이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행복을 추구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이 이 공부가 나중에 나에게 미래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행복관이라면 로제풀 드라는 몽테뉴식으로
아니,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라. 그 순간을 만끽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시간성 자체를 좀 멈출 수 있겠죠. 혹은 초월할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순간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뭐 아주 복합적인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행복 여러분이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투명하잖아요. 뭐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님 마찬가지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혹은 죽음을 앞둔 그 미래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를 모든 인간은 불안해하고 그 불안이 주는 공포감이 존재하죠. 그죠? 근데 이 로저풀 트루아는 그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쪽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우리의 불안이 있는데 거꾸로 말해서 그 불투명한 암흑의 미래가 일종의 기대로 바뀌는 그러니까 알지 못한 그 무지가 환희 여기서 환희라고도 표현하는데 기쁨을 주는 상황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그 제가 지금 그 정확한 표현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든지 그죠? 뭔가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근데 모든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요. 알지도 못하고 뭐 확신할 수도 없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망, 행복, 자신감 등을 가져보라라고 우리에게 제언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순간을 살아라라고 하는 몽테뉴의 제안 그리고 우리 책에 나오는 이 소크라테스식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24쪽 혹은 61쪽에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 모르지만 모르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이 배움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겨라 라고 하는 몽테뉴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철학적인 책들이 쓰여지고 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지만 모른 채로 그대로 두는 거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공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기고 재밌게 여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87쪽에 무지에 대한 찬양이라는 설명이 등장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정말 어려운 표현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알지 못해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 누구도 여러분의 미래를 재단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무지함을 깨닫고 그걸 극복하고 또 그 무지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내 미래를 어떻게든 막 정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근데 로저폴 드로아는 그러지 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두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행복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하는 행복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시도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저만 하더라도 이런 책을 읽을 때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하지 못했던, 해야 되지만 하지 못했던 실천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을 거꾸로 돌아보는 것. 또요, 시간을 잠깐 멈추고 이 순간을 내가 기뻐하고 그대로 즐기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미래는 내가 잘 모르지만 그 모른 그 미지의 상태가 나에게 불안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과 흥분과 즐거움을 주는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좀 바꿔보는 것.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꼭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이 로저 풀트로가 하고 있어요. 우리 책 109쪽에 보게 되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사랑해? 잘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만큼은 계산할 수도 없고 이유를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라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설명하려고 애쓰지는 않더라도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로즈 불조아가 설명을 할 때 사랑을 변증법이다라고 131쪽에 보면
변증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31쪽에 변증법. 변증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변증법적인 대립을 넘어선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대립하는 것들 사이의 긴장, 모순, 부조리, 그것이 오히려 삶을 아름답고 흥미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실은 나와 비슷하고 뭔가 내가 좋아하고 익숙한 것들을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게 돼요. 대부분. 그죠? 음. 근데 잘 아니까. 또 내가 늘 예를 들면 가족도 늘 함께 지내왔으니까. 그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일종의 대립이 생기게 되고 긴장이 생기게 되고 또 모순과 부조리가 막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에 필요한 게 일종의 변증법적인 태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변증법적인 태도란 무엇이냐? 말하자면 내가 사랑하고 익숙하고 한 것의 정반대는 뭘까요? 익숙하지 않은 거. 어둡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말하자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대부분 누구든 피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것, 그죠? 친하지 않은 친구들, 그죠? 나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어떤 경험들, 새로운 도전과 모험과 시도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드로아의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 이 도전을 요구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말하지만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혹은 뭐 가족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그 불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화가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서로가 서로를 말하자면 일종의 불화의 관계 속에 두는 거예요. 다만 그 태제와 안티태제라고 할 때 그 안티태제라고 하는 것은 변증법 내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것이거든요. A가 있으면 not A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나와 다른 어떤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재밌고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말하자면 변증법.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A가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B가 아닌 A가 아닌 어떤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로아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건 그 모든 것을 껴안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칠 텐데, 니체 아마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드로아와 똑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니체죠. 이 138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38쪽에 보게 되면 이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언제든 기꺼이 두 번째 삶을 택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산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이 삶을 택할 겁니다.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모든 것들을 다시 겪겠습니다. 똑같은 기쁨, 똑같은 고통, 그죠? 통째로 전부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말하자면 정말 뭐 토시도 거의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니체가 이제 무한회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무한히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을 또다시 살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 나는 영원히 똑같은 삶을 다시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런 질문 많이 하죠. 다시 태어나면 뭐 할래? 뭐로 태어날래?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 나는 새로운 거. 아, 나는 뭐 개로 태어날래. 뭐 아니면, 아, 난 됐고 나무로 태어나고 싶어. 삶이 너무 괴로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니체적인 혹은 드로아적인 설명을 따르자면, 아니, 내가 살았던 삶 그대로 박영준의 삶을 똑같이 다시 살래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실천인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혹은 완벽 그 이상의 만족스러운 삶이어야만 되겠죠. 그래야 이 삶을 똑같이 다시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의 삶을 한번 살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 아주 말미에 146쪽에 나오는데,
이 인간은 광기를 통해 위대해집니다라고 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이 말도 다른 사람이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면 미쳐야 미친다라고 합니다. 앞에 거는 광, 그러니까 영어로 mad, 완전 미치는 거예요. 뒤에 불급은 미치는 거, 뭔가 어딘가에 도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어딘가에 내가 미친 듯이 열중하면 어딘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그저 대충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없고 어딘가에 내가 미친 듯이 열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게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책에도 말하자면 이 광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혹은 또 위대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웃는 거 여기서 말하는 웃는 거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미친 척 하는 거죠 완전히 내 삶을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미친 척하고 웃어라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뭐 많은 표현이 등장합니다만 책 비교적 앞쪽에 28쪽에 보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이제 부질없는 감정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어요. 좋은 분노는 없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죠? 무언가를 내가 원한을 갖고 원망을 하는 그런 분노,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 분노나 증오로 쏟아붓는 건 하지 마라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똑같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책의 부제 노 철학자가 되어 있죠. 다른 이 노학자 중에 스테판 에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스테판 에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어야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자신의 서 있는 곳을 지킬 수 있고 행복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분노에 대해서 스테판 에셀 또 지금 70이 넘은 로제 폴 트로아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시간은 유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한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수많은 제자들을 두었잖아요. 그중에 본인이 가장 아꼈던 단 한 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황상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저 글은 스승인 다산이 제자인 황상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일생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을 갖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만남을 통해서 삶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만남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황상이 이제 와가지고 물어봐요. 선생님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둔하고 공부도 못하고 민첩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니 스승 다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과신하지 말고 겸손하게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제 과신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리고 둘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둘째, 진중하고 듬직하게 공부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중한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분 서두에 플라톤이 한 말 기억나죠? 놀긴 노는데 진지하게 노는 거예요. 삶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셋째, 천천히 오랫동안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뭔가를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거나 끝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를 잘하려면 오래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같이 말하자면 위대한 성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을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만남을 서로가 말하자면 축하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공부를 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